환자 이름 박순애? 응급실 의사 한민균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이름은 25년 전 자신을 버렸다고 믿었던 어머니의 이름이었습니다. 심장이 멎어가는 환자의 손목에서 조갑이 목걸이 반쪽이 빛났고 민규는 가슴팍에서 똑같은 조갑이를 꺼냈습니다. 딱 하고 맞물린 완벽한 원.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죽어가는 환자를 살려야 하는 의사. 하지만 그 환자가 25년 전 자신을 버린 친어머니라면 과연 민규는 어머니를 살려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25년 전 두 사람을 갈라놓은 충격적인 진실은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전라북도 완주 외곽 시내버스가 하루에 몇 번밖에 서지 않는 작은 읍내 장터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장이 서면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채소 파는 할머니, 생선 좌판을 펼친 아저씨, 그리고 장터 한켠에 자리 잡은 낡은 천막 국밥집. 박순애는 오늘도 새벽부터 소머리를 삶았습니다. 63의 나이지만 손놀림만큼은 여전히 빠릅니다. 커다란 무쇠솥에서 뽀얗게 김이 피어오르고 국물 냄새가 장터 골목 사이로 퍼져나갔습니다. 순애는 무표정한 얼굴로 국물을 한 국자 떠서 맛을 봤습니다. 짜지도 싱겁지도 않은 딱 적당한 간이었습니다. 국밥집 천막은 낡아서 여기저기 기운 자국이 보였습니다. 플라스틱 의자도 색이 발해 있었고 테이블도 얼룩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손님들도 그런 건 따지지 않았습니다. 이 장터에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화려한 것보다 푸짐한 한 끼를 원했으니까요. 장터 한가운데에 설치된 낡은 라디오에서는 7, 80년대 트로트가 흘러나왔습니다. 가수 이름도 가물가물한 옛날 노래였지만 이 장터를 찾는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멜로디였습니다. 순애는 그 노래를 들으며 고춧가루를 털고 파를 썰고 손님들이 올 준비를 했습니다. 도마 위에서 파가 잘게 썰려 나갔습니다. 손에 밴 파 냄새, 국물에서 올라오는 김, 이 모든 게 순애의 일상이었습니다. 첫 손님은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남자는 플라스틱 의자를 끌어당기며 앉았습니다. 낡은 점퍼 차림이었고 손에는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국밥 하나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이고 뚝배기에 국물을 가득 부었습니다. 하얗게 우러난 사골 국물 위로 고기와 대파가 동동 떴습니다. 김치 한 접시, 깍두기 한 접시를 함께 내놓았습니다. 남자는 숟가락을 들며 중얼거렸습니다. 요새 장이 예전 같지 않아. 사람도 줄고. 순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혼자 말을 이었습니다. 옛날엔 이 장터가 얼마나 북적였는데 지금은 뭐 다들 마트 가고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그러니까 장사도 안 되지. 순애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쇠솥 앞에 앉아 국을 저을 뿐이었습니다. 남자는 국밥을 후루룩 먹고는 1,000원짜리 지폐 몇 장을 탁자 위에 놓고 일어났습니다. 순애는 그 돈을 주머니에 구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국을 저었습니다. 오전 내내 손님이 몇 명 더 왔다 갔습니다. 모두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예전 같지 않다고, 요즘 세상 살기 힘들다고. 어떤 할머니는 배춧값이 너무 올랐다고 투덜거렸고, 어떤 아저씨는 농사짓기 힘들어졌다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순애는 그저 묵묵히 국을 끓이고 그릇을 내주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웃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기계처럼 같은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점심 파동이 지나가자 장터는 한산해졌습니다. 오후 2시쯤 되면 장터는 조용해집니다. 좌판을 정리하는 사람들, 남은 물건을 챙기는 상인들. 순애는 앞치마를 벗고 천막 밖으로 나왔습니다.
장터 모퉁이에는 오래된 공중전화 박스가 하나 서 있었습니다. 파란색 페인트가 벗겨지고 유리창에는 금이 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작동은 됐습니다. 순애는 주머니에서 100원짜리 동전 몇 개를 꺼내 손바닥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공중전화 앞에 섰습니다. 수화기를 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전화를 걸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이곳에 서 있으면 수화기에서 들려올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의 목소리가, 아주 오래전 들었던 작은 울음소리가. 순애는 왼손목을 들어 올렸습니다. 거기에는 조가비 목걸이 반쪽이 걸려 있었습니다. 작고 낡았지만 순애는 이것을 단 한 번도 벗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목걸이를 쓰다듬으며 순애는 중얼거렸습니다. 민균아.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순애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수없이 흘린 눈물이었고 이제는 메말라버린 감정이었습니다. 순애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장터 쪽을 바라봤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오래된 노래가 흘렀습니다. 가사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돌아오라는 말. 순애는 공중전화 박스에 등을 기댔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등을 통해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내가 도장만 안 찍었어도. 순애는 25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1998년 온 나라가 휘청거리던 시절이었습니다.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고 빚쟁이들이 집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때 순애의 품에는 갓 100일이 지난 아들이 안겨 있었습니다. 이름은 민균. 작고 따뜻한 아기였습니다. 순애는 아기를 꼭 안고 있었지만 빚쟁이들은 거칠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빚쟁이 중 한 명, 박만식이라는 남자가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양육권 포기 각서. 도장만 찍으면 빚을 정리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아이는 미국으로 보내 잘 키우겠다고 했습니다. 복에 겨운 줄 알라고 했습니다. 순애는 울며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박만식은 협박했습니다. 도장 안 찍으면 남편을 찾아내서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순애 혼자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도망가고 없었고 순애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결국 순애는 손이 떨리는 채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박만식은 웃으며 서류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순애의 품에서 민균을 빼앗아 갔습니다. 순애는 소리 질렀습니다.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민균의 울음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순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 뒤로 민균은 사라졌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살아있는지 순애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단지 품에서 떠나던 그 작은 울음소리만 귓가에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순애는 그날 이후 민균의 이름을 부르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미안하다, 민균아.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순애는 다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국밥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오후에도 손님이 몇 명 더 올 것이었습니다. 순애의 하루는 단순했습니다. 새벽에 뼈를 삶고 국물을 거르고 손님 그릇을 내주고 남은 시간에는 공중전화 박스 앞에 서 있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장터는 여전히 한산했고 라디오에서는 옛날 노래가 흘렀습니다. 순애는 다시 국을 저으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때 상황이 조금만 달랐더라면, 만약 경제 위기만 아니었더라면, 만약 남편이 도망가지 않았더라면.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었습니다. 해가 기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장터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순애는 한숨을 내쉬며 국자를 놓았습니다. 손님이 한 명 더 들어왔습니다. 젊은 여자였습니다. 여자는 국밥을 주문하고 조용히 먹었습니다.
순애는 여자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군가의 평범한 일상이 순애에게는 부러웠습니다. 저녁이 되자 장터는 완전히 비었습니다. 순애는 천막을 정리하고 솥을 씻고 내일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이어질 것이었습니다. 순애는 조갑이 목걸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민균이 어디선가 살아있기를, 건강하기를, 행복하기를 바랐습니다. 그것만이 순애가 바랄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해가 저물었습니다. 그날도 순애는 새벽같이 일어났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았지만 습관처럼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찬물에 얼굴을 씻고 낡은 옷을 입고 장터로 향했습니다. 하늘은 아직 어두웠고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순애의 발걸음만이 골목에 울렸습니다. 장터에 도착하자 순애는 천막을 열고 불을 켰습니다. 무쇠솥에 물을 붓고 솥뼈를 넣고 불을 지폈습니다. 김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순애는 국자로 국물을 저으며 멍하니 앞을 바라봤습니다. 가슴 한쪽이 답답했습니다. 요 며칠 그런 느낌이 자주 들었습니다. 숨이 차오르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짓누르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나이 탓이겠지. 순애는 혼잣말을 하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하지만 답답함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순애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파를 썰고 고춧가루를 뿌리고 손님을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침부터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단골들이었습니다. 모두 비슷한 얼굴, 비슷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순애는 말없이 국밥을 내주었습니다. 손님들도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저 국밥을 먹고 돈을 내고 떠났습니다. 오전 10시쯤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구름이 잔뜩 끼더니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칼바람이었습니다. 순애는 천막끈을 다시 묶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날씨가 왜 이러나. 장터 사람들도 웅성거렸습니다. 날이 추워지니 손님들도 줄어들었습니다. 순애는 손 옆에 앉아 손을 녹였습니다. 그런데 가슴이 또다시 답답해졌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심했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순애는 가슴을 움켜쥐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괜찮아. 잠깐이야.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점점 더 조였습니다. 마치 누군가 안에서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순애는 의자를 붙잡고 일어서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손님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국밥 하나요. 순애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뚝배기를 들어 올리려 했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국자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순애는 국물을 떠서 뚝배기에 부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가슴이 돌덩이처럼 무거워졌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왼쪽 팔이 저려왔습니다. 순애는 그만 국자를 떨어뜨렸습니다. 손님이 놀라 일어섰습니다. 순애는 테이블을 붙잡으려 했지만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순애 씨, 괜찮아요? 누가 119 불러. 장터 관리인이 급하게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애는 바닥에 쓰러진 채 숨을 헐떡였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귀가 멍멍했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멀게 들렸습니다. 구급차 오고 있어요. 조금만 버텨요. 순애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 손목을 만졌습니다. 조갑이 목걸이가 만져졌습니다. 순애는 그것을 꽉 쥐었습니다. 민균아.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순애는 울고 싶지 않았지만 눈물이 저절로 흘렀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이대로 죽을 것 같았습니다. 민균을 다시 보지 못하고 죽을 것 같았습니다. 몇 분 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빨간 불빛이 장터를 비췄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달려왔습니다. 들것을 펼치고 수뇌를 들어 올렸습니다. 수뇌는 들것에 실렸습니다. 구급대원 한 명이 물었습니다. 보호자분 성함은요? 수뇌는 힘겹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가족 없어. 구급대원은 잠시 수뇌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며 맥박을 재기 시작했습니다. 맥박 약하고 불규칙합니다. 혈압 떨어지고 있어요.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 의심됩니다. 바로 카테터실 연락해야겠어요. 다른 구급대원이 산소 마스크를 수뇌의 얼굴에 씌웠습니다. 수뇌는 마스크 너머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구급차 문이 닫혔습니다.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구급차가 달리는 동안 수뇌의 의식은 점점 흐려졌습니다. 귀에 구급대원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혈압 계속 떨어집니다. 빨리 가야 해요. 국립의료원 전주 분원 응급실 연락했습니다. 도착 예정 10분. 수뇌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기억이 흘러나왔습니다. 25년 전 민균을 빼앗기던 그날이었습니다. 박만식이 민균을 안고 나가던 모습, 민균의 울음소리, 수뇌가 문 앞에 무릎 꿇고 빌던 모습.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도장 찍으쇼. 이걸로 빚은 정리되는 거요. 애는 미국으로 보낼 테니 복에 겨운 줄 아쇼. 박만식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수뇌는 그때 울부짖었습니다. 안 돼, 제발 애만은.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민균은 수뇌의 품에서 떠나갔습니다. 수뇌는 그날 이후 민균의 얼굴을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구급차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차가운 네온 불빛이 수뇌를 비쳤습니다. 금속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수뇌는 들것에 실린 채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천장의 형광등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료진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간호사들이 수뇌의 옷을 벗기고 전극을 붙이고 링거를 꽂았습니다. 모니터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삐, 삐, 삐. 수뇌는 천장을 바라보며 숨을 헐떡였습니다. 그때 응급의학과 레지던트가 뛰어왔습니다. 젊은 남자 의사였습니다. 명찰에는 한민균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균은 모니터 수치를 확인하며 빠르게 지시했습니다. 혈압 떨어집니다. 헤파린 준비하고 ST 상승 확인되면 바로 관상동맥 중재술 들어갑니다. 간호사들이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민균은 수뇌의 손목을 잡고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 수뇌의 손목에서 조갑이 목걸이가 빛을 반사했습니다. 민균의 눈이 그것을 포착했습니다. 조갑이 반쪽. 민균의 손이 멈췄습니다. 민균은 천천히 조가비를 집어들었습니다. 작고 낡은 조가비였습니다. 민균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민균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가슴팍을 만졌습니다. 흉복 아래 내 안쪽에 똑같은 조가비 반쪽이 달려 있었습니다. 어릴 적 미국 입양 부모가 건네준 출생 때 걸려 있었다는 유일한 단서였습니다. 민균은 침대 머리맡에 차트를 집어들었습니다. 환자 이름란을 봤습니다. 박순애. 민균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 이름. 입양 서류의 침몰 안에 늘 번지듯 찍혀있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환자 이름 박순애. 민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민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민규는 순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파리한 볼, 하얗게 센 머리카락. 하지만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민규는 조가비를 꽉 쥐었습니다. 민규는 조가비를 손에 쥔 채 멈춰 섰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졌다가 수많은 기억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미국 기숙사에서 혼자 울던 밤들, 입양 부모에게 물었던 질문들, 왜 저를 버렸냐고, 엄마는 어디 있냐고.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엄마는 너를 사랑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고.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민규는 평생 알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 간호사의 목소리가 민규를 깨웠습니다. 민규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모니터를 봤습니다. 순애의 혈압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맥박도 불규칙했습니다. 민규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지금은 의사로서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심전도 다시 확인하고 아스피린 300 투여합니다. 카테터실 준비됐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민규는 조가비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순애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축축한 손이었습니다. 민규는 낮게 말했습니다. 박순애 환자분, 들리세요? 지금 치료 들어갑니다. 괜찮을 겁니다. 순애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민규는 귀를 가까이 댔습니다. 순애의 목소리가 실바람처럼 흘러나왔습니다. 민균의 손이 멈췄습니다. 순애가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민균의 이름을. 민규는 순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순애의 눈가에 고여 있었습니다. 민규는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지금은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네, 제가 한민균입니다. 지금 선생님을 살릴 겁니다. 민규는 간호사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순애를 카테터실로 옮기라고. 들것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복도를 지나 카테터실로 향했습니다. 민규는 들것 옆을 따라 걸었습니다. 순애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카테터실 문이 열렸습니다. 하얀 조명이 쏟아졌습니다. 민규는 순애를 침대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손을 씻고 장갑을 끼고 가운을 입었습니다. 민규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의사였습니다. 아들이 아니라 의사였습니다. 관상동맥 조영술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모니터에 순애의 심장 영상이 떴습니다. 민규는 화면을 주시했습니다. 혈관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막힌 부분도 보였습니다. 관상동맥 좌전하행지. 완전히 막혀 있었습니다. 민규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스텐트 준비합니다. 풍선 카테터 먼저 들어갑니다. 민규는 가이드와이어를 조심스럽게 밀어 넣었습니다. 화면을 보며 천천히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혈관 안으로 가이드와이어가 들어갔습니다. 민균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수백 번 해온 시술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침대에 누운 사람은 그저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응급실 출입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선생님, 보호자라는 분이 오셨는데. 민규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출입문 사이로 두툼한 패딩을 입은 중년 남자가 보였습니다. 5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금목걸이가 번쩍였습니다. 남자는 보안요원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내가 보호자라니까 비켜봐. 보안요원이 막아섰습니다. 보호자 확인이 필요합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박만식이야. 나 없으면 저 여자 오래 못 살아. 민균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박만식. 그 이름을 민규는 알고 있었습니다. 입양 서류에 적혀 있던 이름이었습니다. 사채업자,
민균의 어머니를 협박했던 그 남자였습니다. 박만식이 간호사를 밀치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박만식은 민균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저 여자 빨리 살려. 죽으면 안 돼. 아직 받을 게 남았다고. 민균은 박만식을 쳐다봤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박만식은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이것 봐. 차용증이야. 이 여자 나한테 아직도 빚이 있어. 이자까지 치면 수천만 원이라고. 민규는 서류를 봤습니다. 낡은 종이였습니다. 1998년 날짜가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서류도 있었습니다. 양육권 포기 각서. 순애의 도장이 번지듯 찍혀 있었습니다. 민균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뭡니까? 박만식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빚 대신 애를 넘긴 거지. 그게 바로 너야, 너. 미국 간 거 맞지? 내가 보낸 거야. 고마워해야지. 민규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지금은 순애를 살려야 했습니다. 민규는 박만식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나가세요. 시술 중입니다. 뭐, 나가. 내가 보호자라니까. 보호자 아닙니다. 나가세요. 박만식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너 누군데 나한테 명령해? 그 여자 자식도 아닌 주제에. 민규는 박만식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여자 자식 맞습니다. 박만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민규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한민균입니다. 박순애 환자분의 아들이고 당신이 25년 전에 강제로 입양 보낸 그 아이입니다. 박만식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다 다시 웃었습니다. 뭐야, 그럼 더 좋잖아. 내 엄마 빚 내가 갚아. 효도하는 거지. 민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보안요원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 내보내주세요. 진료 방해입니다. 보안요원이 박만식을 붙잡았습니다. 박만식은 발악하며 소리쳤습니다. 야, 내가 보호자라고. 그 여자 죽으면 빚도 못 받아. 박만식은 끌려나갔습니다. 출입문이 닫혔습니다. 민규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민규는 손을 펴고 쥐기를 반복했습니다. 진정해야 했습니다.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민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계속합니다. 민규는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가이드와이어가 막힌 혈관 앞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민규는 풍선 카테터를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풍선을 부풀렸습니다. 화면에서 막혔던 혈관이 조금씩 열렸습니다. 민규는 스텐트를 삽입했습니다. 금속 그물망이 혈관 안에 자리 잡았습니다. 혈류가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혈압 상승합니다. 맥박 안정됐습니다.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규는 화면을 계속 주시했습니다. 혈관이 완전히 열렸습니다. 혈류가 제대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민규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시술 완료했습니다. 민규는 장갑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순애를 바라봤습니다. 순애의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민규는 순애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엔 따뜻했습니다. 민규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살아나셔야 합니다. 시술이 끝나고 순애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민규는 순애의 침대 옆에 앉아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심박수, 혈압, 산소 포화도. 모든 수치가 안정적이었습니다. 민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민규는 주머니에서 조가비를 꺼냈습니다. 작은 조가비 반쪽이 손바닥 위에 놓였습니다.
민규는 가슴팍 안쪽에서 자신의 조가비도 꺼냈습니다. 두 개를 맞춰봤습니다. 딱 하고 완벽한 원이 만들어졌습니다. 톱니가 정확히 맞물렸습니다. 민균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정말 어머니였구나. 민규는 조가비를 꽉 쥐었습니다. 25년 동안 품고 살았던 조가비였습니다. 입양 부모는 이것이 친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단서라고 했습니다. 민규는 어릴 적부터 이 조가비를 보며 어머니를 상상했습니다. 어떤 얼굴일까? 어떤 목소리일까? 왜 자신을 보냈을까? 수없이 궁금했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민규는 미국에서 자랐습니다. 입양 부모는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민균을 사랑했고 잘 키웠습니다. 하지만 민균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친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었습니다. 민규는 한국어를 배웠습니다. 한국 음식을 찾아 먹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봤습니다. 그리고 의대에 진학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의대를 졸업하고 민규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뿌리를 찾고 싶었습니다. 친어머니를 찾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입양 서류에는 이름만 적혀 있었습니다. 박순애. 주소도 연락처도 없었습니다. 민규는 포기하지 않고 레지던트 생활을 하며 틈틈이 찾았습니다. 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운명처럼 만났습니다. 응급실에 실려 온 환자가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민규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지금 울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 어머니가 완전히 회복된 것도 아니었고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민규는 순애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지고 거친 손이었습니다. 일하느라 고생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민규는 그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질 겁니다. 제가 지킬게요. 그때 중환자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아까 그 보호자라는 분이 또 왔습니다. 로비에서 난리예요. 민규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만식이요? 네, 환자분 면회하겠다고 우기고 있어요. 민규는 일어섰습니다. 제가 나가보겠습니다. 민규는 중환자실을 나와 로비로 향했습니다. 로비에는 박만식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금연 구역인데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민균이 다가가자 박만식이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오, 의사 선생님. 환자 어째? 살았어? 민규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안정됐습니다. 하지만 면회는 안 됩니다. 왜? 내가 보호자라니까. 보호자 아닙니다. 환자분과 가족 관계도 아니고 법적 보호자도 아닙니다. 박만식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가족 관계. 나랑 그 여자는 25년 인연이야. 빚 관계지만. 민규는 박만식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빚은 무효입니다. 뭐? 1998년 작성된 차용증과 양육권 포기 각서, 모두 강요에 의한 문서입니다. 법적으로 무효예요. 박만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무효? 도장 찍힌 거 봤잖아. 강요로 찍은 도장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아까 한 발언들 모두 병원 CCTV에 녹화됐습니다. 협박과 진료 방해로 고소할 수 있어요. 박만식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다 비웃었습니다. 고소? 내가? 웃기지 마. 너 같은 애송이가 뭘 안다고. 민규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법을 잘 모르지만 아는 사람한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경찰도 부를 수 있어요. 지금 당장 나가세요. 박만식은 민균을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민규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박만식은 혀를 찼습니다. 좋아,
오늘은 간다. 하지만 이게 끝난 줄 알지 마. 나 박만식이 누군지 알게 될 거야. 박만식은 로비를 나갔습니다. 민규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끓어올랐지만 참았습니다. 지금은 어머니를 돌보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민규는 다시 중환자실로 돌아갔습니다. 순애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민규는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순애의 차트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병력, 현재 상태, 투약 내역. 모든 것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차트를 읽다가 민규는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순애는 정기 검진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건강보험도 몇 년째 체납 상태였습니다. 민규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민규는 순애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혼자 아니에요. 제가 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민규는 중환자실을 나와 의사실로 갔습니다. 책상에 앉아 입양 서류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서류였습니다. 종이가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민규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첫 장에는 친모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순애. 그리고 날짜. 1998년 3월. 경제 위기가 한창이던 때였습니다. 민규는 서류를 계속 읽었습니다. 양육권 포기 각서도 있었습니다. 순애의 도장이 번지듯 찍혀 있었습니다. 민규는 그 도장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을까. 민규는 입양 부모가 해준 말을 떠올렸습니다. 내 엄마는 너를 사랑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고. 그 말이 이제야 이해됐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을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빼앗긴 것이었습니다. 강제로 억지로. 민규는 서류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입양기관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친모를 찾았다고 자세한 상황을 알려달라고. 답장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보냈습니다. 새벽이 되었습니다. 민규는 다시 중환자실로 갔습니다. 순애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숨소리가 안정적이었습니다. 민규는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가비를 꺼내 순애의 손에 올려놓았습니다. 2개의 조가비가 나란히 놓였습니다. 어머니, 깨어나세요. 할 이야기가 많아요. 민규는 순애의 손을 잡고 기다렸습니다. 어머니가 눈을 뜰 때까지 민규는 곁을 지킬 것이었습니다. 25년 만에 찾은 어머니였습니다. 이제 다시는 놓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아침이었습니다. 민규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어머니와 함께 살아갈 날들이 시작된다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순애는 여전히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의식은 돌아왔지만 몸이 너무 약해 제대로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민규는 교대 근무 시간 외에는 거의 중환자실에 머물렀습니다. 다른 의사들이 쉬라고 했지만 민규는 듣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좀 쉬세요. 이러다 선생님이 쓰러지겠어요. 간호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민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조금만 더 있다 갈게요. 민규는 순애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맥박이 규칙적으로 뛰었습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민규는 그것만으로도 안심이 됐습니다. 그날 오후 민규는 잠시 의사실로 돌아갔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차트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민규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한민균 선생님이십니까?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민규는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입양기관 상담사 김진수라고 합니다.
선생님께서 보내신 이메일 확인했습니다. 민규는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선생님 친모분 찾으신 거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있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뭔가요? 선생님 입양건과 관련해서 당시 중개인이었던 박만식이라는 사람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여러 건의 불법 입양 혐의가 있습니다. 민균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불법 입양이요? 네, 친부모를 협박하거나 강요해서 입양 동의서를 받은 경우가 여러 건 있습니다. 선생님 케이스도 그중 하나로 의심되고 있습니다. 민규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증거가 있나요? 현재 수집 중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오래 지나서 쉽지 않습니다. 혹시 선생님께서 가지고 계신 서류나 증거가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민규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양육권 포기 각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박만식이 병원에서 한 협박 발언도 CCTV에 녹화돼 있습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경찰과 협조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선생님, 어머님 잘 돌봐드리세요. 감사합니다. 민규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박만식을 반드시 처벌해야 했습니다. 어머니를 괴롭힌 것, 자신을 빼앗아간 것, 모두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민규는 다시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앞에서 박만식이 나타났습니다. 박만식은 여전히 두툼한 패딩을 입고 있었습니다. 금목걸이도 그대로였습니다. 오, 의사 선생. 오랜만이네. 민규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왜 또 왔습니까? 환자 문병 왔지. 내 돈 받을 사람인데 챙겨야지. 민규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돌아가세요. 환자 면회 불가입니다. 박만식은 비웃었습니다. 면회 불가? 누가 정한 거야? 너. 네, 제가 정했습니다. 저는 환자의 보호자이자 담당이입니다. 박만식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보호자? 25년 동안 소식도 모르고 살던 놈이 무슨 보호자야? 민규는 참았습니다. 화를 내면 안 됐습니다. 민규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저는 환자의 친자식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아무 관계도 아닙니다. 박만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무 관계. 내가 그 여자한테 돈을 빌려준 사람이야. 채권자라고. 그 빚은 무효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강요에 의한 문서는 법적 효력이 없어요. 박만식은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낡은 차용증이었습니다. 이게 증거야. 도장 찍힌 거 보이지? 이게 무효라고. 민규는 서류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찢어버렸습니다. 박만식이 소리쳤습니다. 야, 미쳤어? 원본이든 사본이든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무효예요. 그리고 당신이 어머니를 협박한 증거는 이미 확보했습니다. 박만식은 당황했습니다. 증거? 무슨 증거? 병원 CCTV, 당신이 한 발언 모두 녹화됐습니다. 그리고 입양기관에서도 당신을 조사하고 있어요. 불법 입양 혐의로요. 박만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웃었습니다. 설마 그게 증거가 돼? 옛날 일인데?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계속 병원에 나타나서 환자를 괴롭히는 것도 범죄예요. 지금 당장 나가세요. 민규는 보안요원을 불렀습니다. 보안요원이 달려왔습니다. 박만식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좋아, 오늘은 간다. 하지만 기억해둬. 나 박만식은 절대 지는 법이 없어. 박만식은 복도를 나갔습니다. 민규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반드시 처벌받게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민규는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순애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민규는 순애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그 사람 더 이상 못 괴롭히게 할게요. 그날 저녁 민규는 경찰서에 갔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박만식을 협박, 불법 입양, 진료방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고소장을 받고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민규는 경찰서를 나와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민규는 다시 중환자실로 갔습니다. 순애의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모든 수치가 정상이었습니다. 민규는 조가비를 꺼냈습니다. 2개의 조가비를 손바닥에 올렸습니다. 완벽하게 맞물리는 조가비였습니다. 민규는 조가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어머니, 빨리 깨어나세요.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때였습니다. 순애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민규는 깜짝 놀라 순애를 바라봤습니다. 순애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이 떠졌습니다. 희미한 눈빛이었지만 분명히 떠졌습니다. 어머니, 민규는 순애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순애는 천천히 민균을 바라봤습니다. 초점이 흐렸지만 민균을 보고 있었습니다. 순애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작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민균아. 민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민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예요. 민균이에요. 어머니. 순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주름진 볼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순애는 떨리는 손으로 민균의 손을 만졌습니다. 정말 너야? 네, 저예요. 이제 괜찮아요. 제가 여기 있어요. 순애는 흐느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민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잘못 아니에요. 다 알아요. 어머니가 어쩔 수 없었던 거. 순애는 계속 울었습니다. 25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민균도 울었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2사람은 손을 맞잡고 울었습니다. 중환자실 안에는 그들의 울음소리만 들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애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민규는 교대 근무가 끝나면 어김없이 병실을 찾았습니다. 순애는 침대에 기대앉아 민균의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민균아, 25년 동안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내가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밥은 잘 먹는지 밤마다 궁금했어. 장터에서 국밥 팔면서도 손님 그릇 내주면서도 늘 내 생각뿐이었어. 민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요. 미국에서 혼자 울던 밤들이 있었어요. 한국이 그리웠고 엄마가 보고 싶었어요. 기숙사 방에서 라디오 틀어놓고 한국말 나오기만 기다렸어요. 순애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니에요. 그래도 의사가 됐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를 살릴 수 있었잖아요. 민규는 주머니에서 조가비 2개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거 기억하세요? 순애는 조가비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억하지, 내가 태어났을 때 목에 걸어준 거야. 반은 너한테, 반은 나한테. 언젠가 다시 만나면 맞춰보자고 혼자 약속했어. 민규는 2 조가비를 맞춰봤습니다. 딱 하고 완벽한 원이 됐습니다. 약속 지켜졌네요. 2사람은 꽉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오후 민규는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박만식 조사가 진행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민규는 순애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박만식 그 사람 기억하세요? 순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기억하지 어떻게 있겠니? 악몽 같은 사람이야. 경찰이 조사하고 있대요. 불법 입양 혐의로요. 제가 고소했어요. 순애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순애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정말 어쩔 수가 없었어. 남편은 도망갔고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왔어. 박만식이 말했어. 도장 안 찍으면 남편 죽이겠다고, 나도 죽이겠다고, 너는 그냥 죽을 거라고. 하지만 미국 가면 잘 살 수 있다고. 순애는 흐느꼈습니다. 그래서 도장을 찍었어. 내가 적어도 살 수 있다면, 어디선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면, 그게 낫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매일 후회했어. 내가 더 강했어야 했는데. 민규는 순애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살리려고 하신 거예요. 최선을 다하신 거예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며칠 뒤 박만식이 경찰에 소환됐습니다. 민규는 참고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조사실에서 박만식을 마주쳤습니다. 박만식은 거만한 표정이었지만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뭘 그렇게 쳐다봐? 민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박만식 씨, 1998년 3월 박순애 씨를 협박해서 양육권 포기 각서를 받은 사실 맞습니까? 박만식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협박? 그냥 거래였어. 빚 대신 애 하나 준 거지. 그 여자도 동의했어. 민균이 끼어들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어머니는 울면서 빌었어요. 애만은 안 된다고. 하지만 당신이 협박했죠. 남편 죽이겠다고, 어머니도 죽이겠다고, 아기도 그냥 죽을 거라고. 박만식이 민균을 노려봤습니다. 너 뭘 안다고 짓거려. 현장에 있지도 않았잖아. 어머니한테 들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당신이 한 말도 증거예요. CCTV에 다 녹화됐어요. 경찰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박만식이 소리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 여자 빨리 살려. 아직 받을 게 남았다고. 이 여자 나한테 아직도 빚이 있어. 박만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경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영상에 당신 얼굴이 선명합니다. 그리고 입양기관에서도 제보가 들어왔어요. 1998년부터 2000년 사이 비슷한 수법으로 입양을 중개한 케이스가 최소 10건 이상입니다. 다른 피해자들도 진술하고 있어요. 박만식은 당황했습니다. 그건 오해야. 나는 그냥 중개만. 조사 계속하겠습니다. 변호사 선임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출국 금지 조치도 내려질 예정입니다. 조사가 끝나고 민규는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가슴이 후련했습니다. 민규는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병실에 도착하자 순애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석양빛이 병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좋은 소식 있어요. 민규는 조사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박만식이 처벌받을 거라고. 다시는 어머니를 괴롭히지 못할 거라고. 순애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정말 끝난 거니? 네, 이제 끝이에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박만식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끝났다고? 끝나긴 뭐가 끝나? 민균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들어왔어요? 나가세요. 박만식은 비웃었습니다. 나가? 내가 왜 나가? 이 여자가 내 돈 갚을 때까지 안 가. 박만식은 서류를 순애에게 던졌습니다. 차용증이었습니다. 이것 봐.
25년 전 빌린 돈. 이자 포함하면 5천만 원이야. 당장 갚아. 순애는 공포에 질려 떨었습니다. 민규는 박만식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 빚은 무효예요. 강요로 만든 문서라고. 무효? 도장 찍힌 게 무효라고? 박만식은 민균을 밀쳤습니다. 민균이 비틀거렸습니다. 박만식은 순애에게 다가갔습니다. 야, 박순애. 돈 내놔. 안 그러면 이 병원에서 못 나가. 순애는 침대 모서리를 붙잡고 떨었습니다. 민규는 다시 박만식을 막아섰습니다. 경찰 부릅니다. 지금 당장 나가세요. 박만식은 민균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경찰 조사받았어. 다 내 탓이야. 민규는 박만식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조사받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한 짓, 저한테 한 짓, 다른 사람들한테 한 짓, 다 범죄예요. 박만식은 주먹을 들어 올렸습니다. 민균을 때리려는 순간 보안 요원들이 뛰어들어왔습니다. 간호사가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보안 요원들이 박만식을 붙잡았습니다. 박만식은 발악했습니다. 나라고. 내 돈 받아야 한다고. 보안 요원들이 박만식을 끌고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박만식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점점 멀어졌습니다. 민규는 순애에게 달려갔습니다. 순애는 침대에 앉아 떨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순애는 민균을 붙잡았습니다. 무서워, 또 빼앗길까봐 무서워. 민규는 순애를 안았습니다. 안 돼요. 절대 안 빼앗겨요. 제가 지킬게요. 평생 지킬게요. 순애는 민균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민균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다짐했습니다. 어머니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박만식을 반드시 처벌받게 하겠다고. 창밖으로 어둠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병실 안은 따뜻했습니다. 민균과 순애는 손을 맞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놓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박만식이 병실에 난입한 다음 날 민규는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추가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불법 침입, 협박, 폭행 미수. 병원 CCTV에 모든 것이 녹화돼 있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박만식을 소환했습니다. 이번엔 구속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거가 확실하니까요. 경찰의 말에 민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박만식이 다시 나타날까봐 두려웠습니다. 민규는 병원으로 돌아와 순애의 병실 앞에 보안 요원을 배치했습니다. 추가 비용이 들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안전이 최우선이었습니다. 순애는 그날 이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문 여는 소리만 들려도 움찔했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만 들려도 온몸이 굳었습니다. 민규는 밤마다 병실에 머물렀습니다. 순애의 손을 잡고 있어야 순애가 조금이나마 안심했습니다. 민규나, 너 때문에 그 사람이 화났어. 내가 미안해. 순애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쁜 거예요. 하지만 너한테 해코지하면 어떻게 너라도 다치면. 순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규는 순애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저 의사예요. 사람 살리는 법은 알아도 다치는 법은 모르거든요. 민규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웃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불안한 얼굴이었습니다. 사흘 뒤 박만식이 구속됐습니다. 불법 입양 중개, 협박, 불법 침입, 폭행 미수. 여러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입양기관에서 제보한 다른 피해자들의 진술도 힘을 보탰습니다.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민규는 그 소식을 듣고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박만식 구속됐어요. 순애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네, 경찰이 방금 연락 왔어요. 당분간 나올 수 없대요. 재판 끝날 때까지 구치소에 있을 거래요. 순애는 그제야 긴장이 풀렸는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드디어 끝난 거니, 정말 끝난 거니. 순애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울었습니다. 25년 동안 짓눌렸던 공포가 비로소 끝났습니다. 민규는 순애를 안았습니다. 네, 이제 끝이에요. 진짜 끝이에요. 다시는 그 사람이 어머니를 괴롭히지 못해요. 순애는 민균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된 눈물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순애는 조금씩 회복됐습니다. 밤에도 잠을 잘 잤습니다. 악몽도 사라졌습니다. 표정도 밝아졌습니다. 웃음도 늘었습니다. 민규는 순애의 퇴원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심장 재활 운동 계획도 짰습니다. 약도 처방했습니다. 식단표도 만들었습니다. 어머니, 퇴원하면 어디서 지내실 거예요? 민균이 물었습니다. 순애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장터 근처에 작은 방 하나 있어. 거기 가야지. 민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만약 또 심장 발작이 오면 어떡해요? 약도 제때 드셔야 하고 운동도 해야 하는데. 그럼 어쩌니 너한테 패 끼칠 수는 없고. 저랑 같이 사세요. 순애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 제가 집 하나 얻을게요. 거기서 같이 살아요. 제가 출근할 때 어머니 약도 챙기고 밥도 같이 먹고 퇴근하면 어머니랑 산책도 하고요. 순애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래도 되니 너 결혼도 해야 하고 내 생활이 있을 텐데. 지금은 어머니랑 사는 게 제일 중요해요. 25년 동안 못한 효도 이제부터 할게요. 매일매일 할게요. 순애는 민균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내가 내 아들이라서 정말 다행이야. 일주일 뒤 순애는 퇴원했습니다. 민규는 병원 근처에 투룸 하나를 얻었습니다. 햇살이 잘 드는 곳이었습니다. 크지 않았지만 두 사람이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민규는 순애의 짐을 옮겼습니다. 장터방에 있던 낡은 이불, 옷가지, 그릇들. 많지 않았습니다. 손수레 하나에 다 실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어머니 짐이 이게 다예요? 민균이 물었습니다.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많이 가진 게 없어서. 장사하면서 번 돈은 다 방세랑 밥값으로 나갔어. 남는 게 없었어. 민균의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필요한 거 다 사드릴게요. 옷도 신발도 이불도. 아니야, 괜찮아.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안 돼요. 제가 사드리고 싶어요. 어머니한테 해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민규는 순애를 데리고 백화점에 갔습니다. 옷도 사고 신발도 샀습니다. 따뜻한 패딩도 샀습니다. 순애는 처음에는 사양했지만 민균이 계속 권하자 결국 받았습니다. 새 옷을 입은 순애는 거울을 보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25년 만에 새 옷 입어보네. 거울 보는 것도 오랜만이야. 민규는 순애의 모습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어머니가 웃는 모습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민규는 순애를 위해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요리 실력이 좋지는 않았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된장찌개와 밥, 계란말이, 김치, 시금치나물. 간단한 상이었습니다. 어머니, 맛없어도 드세요. 제가 처음 만든 거예요.
순애는 숟가락을 들고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떴습니다. 맛을 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맛있어. 정말 맛있어. 거짓말이시죠? 제가 봐도 싱거운데. 아니야. 내가 해준 거라 맛있어. 25년 동안 꿈꾸던 밥이야. 순애는 밥을 뜨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규는 순애의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왜 우세요? 행복해서 내가 해준 밥을 먹을 수 있어서, 내 얼굴 보면서 밥 먹을 수 있어서, 이게 꿈이 아니라는 게 믿기지가 않아. 민균도 눈물이 났습니다. 두 사람은 울면서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울음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규는 출근하고 순애는 집에서 쉬었습니다. 약도 잘 먹고 가벼운 운동도 했습니다. 민규는 퇴근하면 어김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순애는 문 앞에서 민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고 TV를 보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순애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균아, 미국에 있는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셨니? 민규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좋은 분들이셨어요. 저를 진짜 자식처럼 키워주셨어요. 아버지는 고등학교 선생님이셨고 어머니는 간호사셨어요. 두 분 다 따뜻한 분들이었어요. 제가 한국 음식 먹고 싶다고 하면 멀리까지 가서 사오시고 한국어 배우고 싶다고 하면 선생님도 구해주시고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들한테 감사해야겠구나. 너를 잘 키워주셔서. 나 대신 너를 사랑해주셔서. 네, 감사해요. 하지만 민규는 순애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진짜 엄마는 어머니예요. 평생 그리워했던 사람은 어머니였어요. 밤마다 꿈에서 본 사람도 어머니였어요. 순애는 민균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도 너만 생각했어. 매일 매순간. 국밥 팔면서도 잠들기 전에도 늘 내 생각만 했어.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규는 순애에게 조갑이 목걸이를 건넸습니다. 두 개를 이어붙인 완전한 조갑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이걸 어머니가 가지세요. 완성된 조갑이니까요. 우리 이야기가 완성됐다는 뜻이에요. 순애는 조가비를 받아 목에 걸었습니다. 조가비가 순애의 가슴에 닿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고마워, 민균아. 너를 다시 만나서 정말 다행이야. 살아있어서 다행이야. 저도요. 어머니를 찾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의사가 돼서 다행이에요. 민규는 순애를 안았습니다. 순애도 민균을 꽉 껴안았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에게는 함께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만들어갈 수많은 날들이 있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민균과 순애가 함께 산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순애는 많이 건강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약을 먹고 가벼운 산책을 했습니다. 얼굴에도 혈색이 돌았습니다. 웃음도 많아졌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민균이 순애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어디 가고 싶은 데 있으세요? 순애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장터 가보고 싶어. 오랜만에. 민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럼 가요. 두 사람은 차를 타고 완주 장터로 향했습니다. 민균이 운전하고 순애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익숙한 길이었습니다. 25년 동안 매일 걸었던 길이었습니다. 장터에 도착하자 익숙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좌판을 펼친 상인들, 물건을 고르는 사람들, 낡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순애는 천천히 장터를 걸었습니다. 민규는 순애의 손을 잡고 함께 걸었습니다.
어머니가 국밥 팔던 곳이 어디예요? 저기, 저 모퉁이. 순애가 가리킨 곳에는 다른 천막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떡볶이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그곳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여기서 20년 넘게 국밥 팔았어. 새벽부터 저녁까지. 비 오나 눈 오나. 민규는 순애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이라고 생각 안 했어. 그냥 살아야 했으니까. 언젠가 너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으로 버텼어. 순애는 공중전화 박스 쪽으로 걸었습니다. 낡은 파란 전화 박스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순애는 전화 박스 앞에 섰습니다. 여기서 매일 섰어. 전화 걸 사람도 없었지만 여기 서 있으면 내 목소리가 들릴 것 같았어. 내가 어디선가 나를 부를 것 같았어. 민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순애는 공중전화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민균을 바라봤습니다. 민균아, 이제 전화 안 해도 되지? 내가 옆에 있으니까. 민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안 하셔도 돼요. 제가 항상 옆에 있을게요. 순애는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민균을 안았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누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순애 씨 아들이야? 미국 갔던? 순애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네, 제 아들이에요. 돌아왔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축하한다고 잘 됐다고 말했습니다. 순애는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민균도 함께 인사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민균은 순애를 데리고 장터 근처 식당으로 갔습니다. 국밥집이었습니다. 순애는 국밥을 한 숟가락 떠서 맛봤습니다. 맛있네. 내가 끓인 것보다 나은데. 민균은 웃었습니다. 그럴 리가요. 어머니 국밥이 제일 맛있어요. 넌 먹어본 적도 없잖아. 그래도 알아요. 어머니가 만든 거니까 제일 맛있을 거예요. 순애는 민균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장터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순애는 예전에 알던 사람들에게 인사했습니다. 민균을 소개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축하했습니다. 순애의 얼굴은 환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균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다시 국밥 장사하고 싶으세요? 순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이제 안 해.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래. 이제는 쉬고 싶어. 내 얼굴 보면서 편하게 살고 싶어. 민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쉬세요. 제가 다 해드릴게요. 너한테 폐만 끼치는 것 같아서 미안해. 폐가 아니에요. 효도예요. 25년 못한 효도 평생 할 거예요. 순애는 민균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며칠 뒤 민균은 순애를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정기 검진이었습니다. 심전도를 찍고 피 검사를 하고 의사와 상담을 했습니다. 결과는 좋았습니다. 심장이 안정적이었습니다. 혈압도 정상이었습니다. 환자분 정말 잘 관리하셨네요. 이대로만 유지하시면 됩니다. 담당 의사가 말했습니다. 순애는 민균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다 우리 아들 덕분이에요. 민균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병원을 나와 민균은 순애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은 제가 특별한 거 만들어 드릴게요. 뭔데? 비밀이에요. 집 가면 알아요. 집에 도착해서 민균은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애는 거실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민균이 나왔습니다. 손에는 양은 도시락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거요. 민균은 도시락 뚜껑을 열었습니다.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볶음밥이었습니다. 계란지단과 당근, 완두콩이 올려진 옛날식 볶음밥이었습니다.
순애는 볶음밥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거 내가 어렸을 때 내가 해주려고 했던 거야. 100일 지나면 돌잔치하고 돌 지나면 이런 밥 해주려고 했어. 그런데 못 해줬어. 민규는 순애 옆에 앉았습니다. 이제 먹어요. 제가 만들었지만 어머니 마음으로 만든 거예요. 순애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볶음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입에 넣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맛있어, 정말 맛있어. 민균도 함께 먹었습니다. 두 사람은 볶음밥을 먹으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울음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민규는 순애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내일 전주역 가요. 왜? 제가 처음 전주 왔을 때 어머니가 도시락 싸오셨잖아요. 기억나세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하지. 내일은 제가 도시락 쌀게요. 그리고 같이 역에 가요. 우리 이야기가 시작된 곳이니까. 순애는 웃었습니다. 좋아. 다음 날 민규는 도시락을 쌌습니다. 볶음밥과 계란말이, 김치를 넣었습니다. 순애와 함께 전주역으로 갔습니다. 플랫폼에 섰습니다. 기차가 들어오고 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규는 도시락을 열었습니다.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어머니, 드세요. 순애는 도시락을 받았습니다. 한 숟가락 떴습니다. 맛봤습니다. 맛있어. 우리 아들 요리 실력이 정말 늘었네. 민규는 순애 옆에 앉았습니다. 순애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빚은 끝났습니다. 우리 삶에 남은 건 이 따뜻한 도시락과 봄바람뿐입니다. 순애는 민균을 바라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야. 우리의 진짜 시작. 플랫폼에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순애의 머리카락이 날렸습니다. 민규는 순애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순애는 민균의 손을 잡았습니다. 기차가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서 있었습니다. 손을 맞잡고 서로를 바라보며 순애는 목에 걸린 조갑이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완전한 원이 된 조갑이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민규는 순애를 안았습니다. 순애도 민균을 꽉 껴안았습니다. 사랑해요, 어머니. 나도 사랑해, 민균아.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봄바람이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에게는 함께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함께 만들어갈 수많은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25년 만에 다시 만난 모자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감상도 댓글로 들려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사람과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